늙은 년이 냄새 풍기며 어디를 기어다녀? 그 말과 함께 73세 주인공 김말순 할머니는 으악 외마디 비명소리와 청소도구를 든 채 복도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백상건설 회식이 끝나던 밤 건물주이자 전직 조폭 마동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게 인간이냐? 쓰레기냐? 안경은 깨지고 손등은 데이고 비웃음 섞인 직원들의 웃음소리만 복도에 퍼졌죠. 하지만 말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30년간 열지 않았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폭에게 얼굴을 맞은 김말순 할머니와 그 못된 조폭에게 사이다. 복수를 실현한 707특전사 여군 손녀 강지원 중사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김말수는 오늘도 서울 양천구 103빌딩의 야간 청소를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5년째 같은 자리에서 걸레와 청소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죠. 빌딩 입주사 직원들은 말순을 말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존댓말조차 제대로 쓰지 않았죠. 마치 사람이 아닌 물건을 대하듯 했습니다. 말순은 그런 대우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말순이 화장실 휴지 떨어졌어. 빨리 채워. 말순이 여기 커피 쏟았는데 닦아줘.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이곳저곳에서 불려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버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강지원이었죠.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자신이 키운 그 아이가 지금은 군대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제대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말순은 아픈 허리와 갈라진 손등을 참아가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온몸이 쑤셨지만 지원이 생각만 하면 힘이 났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백상건설에서 대규모 회식이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건물 전체가 술 냄새와 시끄러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회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청소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백상건설 대표인 마동규가 직접 나와서 지금 당장 복도를 닦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거칠고 무례했죠. 지금 당장 여기 치워. 보기 싫어. 마동규는 42세의 나이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있었고 말투에서는 폭력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본능적으로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말순이 조심스럽게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동규가 그녀를 발로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말수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냄새난다. 더러워. 마동규의 말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수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동규가 말순이 들고 있던 대걸레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복도가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말순의 옷도 흠뻑 젖었고 바닥에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게 인간이냐, 쓰레기냐? 마동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말순의 안경을 쳐냈습니다. 쨍! 소리와 함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렌즈가 깨졌습니다. 말순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당황했죠. 그런데 마동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말순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말순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늙은 것이 어디서 냄새를 풍기고 다녀. 말순의 뺨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73세의 나이에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웃기만 했죠. 마치 말순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빨리 치워. 보기 싫어. 마동규는 그렇게 말하고는 직원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복도에는 말순 혼자만 남았죠. 깨진 안경 조각들과 바닥에 엎질러진 더러운 물, 그리고 뺨에 화끈거리는 아픔만이 남았습니다. 말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도 달라질 건 없었거든요. 대신 바닥에 흩어진 안경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깨진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았죠. 이런 현실을 또렷하게 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원이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동규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말순은 부어오른 뺨을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하며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물보다는 이상한 기시감이 더 강하게 다가왔죠. 마동규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말순은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던 건 강지원의 어머니, 즉 말순의 딸인 김영희의 사진이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그 딸의 모습이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말순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이와 정말 많이 닮았구나 싶었죠. 특히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그 눈빛이 말입니다. 사진을 보다가 떨어뜨렸는데 사진 뒤편에는 영희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글씨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남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동네 조폭들이 남편을 협박하려고 한 일이었어요. 남편이 거부하니까 사고사로 위장한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도 협박을 했어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원이를 잘 부탁해요.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면서 남긴 유언 같았죠. 말순은 이 메모를 30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영희가 정말로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조직폭력배들의 소행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조직과 오늘 자신을 폭행한 마동규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자에는 당시 신문 기사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하나씩 펼쳐보며 30년 전 그날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영희의 남편, 즉 지원이의 아버지는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신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
차량 운전자가 끝까지 검거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고 직후 지원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지원이 아빠도 말수는 더 깊이 파헤쳐보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조직폭력배들이 자신의 가족을 해친 것이라면 지금도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오늘 마동규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말수는 영희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딸의 죽음을 사고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는데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니요. 그리고 그 진실을 모른 채 손녀를 키워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말수는 핸드폰을 들어 지원이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다가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마침내 말수는 간단한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지원아,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너의 아버지의 사고의 진실을 좀 더 일찍 알았어야 하는데. 문자를 보낸 후 말수는 다시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지원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도 많이 있었죠. 부모를 잃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작은 아이가 이제는 특전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다니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지원이한테는 평범하게 살라고 했는데 말수는 지원이에게 군대 말고 다른 길을 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위험한 일은 하지 말고 안전한 직장을 구하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원이는 자신만의 신념이 있다며 특전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지원이의 그 선택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거울을 보며 화장으로 멍 자국을 가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감춰지지는 않았죠. 그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도 103빌딩에 가야 했거든요. 출근길에 말수는 계속 어젯밤에 본 사진들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영희가 남긴 그 메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이 동네 조폭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103빌딩에 도착한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동규와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죠. 다행히 오전에는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말수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래쪽 주차장에서 마동규가 몇 명의 남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그중 한 명이 말순에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30년 전 신문에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말순은 급히 옥상을 떠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동규와 딸의 죽음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지원은 할머니의 문자를 받은 순간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소 할머니는 이런 식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건 더더욱 드문 일이었죠. 육군 제707특임단 막사에서 폭발물 해체 훈련을 마친 지원은 곧바로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3개월간 실전 배치 중이었지만 가족 응급 상황이라며 무단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죠. 중사,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할머니한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틀만 시간을 주세요. 지원의 평소 성실한 군 생활을 아는 중대장은 별다른 질문 없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틀 안에는 반드시 복귀하라는 조건을 달았죠.
지원은 급히 개인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전투화 대신 단화를 신고 무거운 군장 대신 작은 배낭에 필수품들만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수품들은 일반적이지 않았죠. 노트북과 각종 전자장비, 그리고 개인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테이저건과 전술용 칼 2자루였습니다. 비공식 작전이다. 보고는 나중에. 지원은 혼자 중얼거리며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은밀한 행동과 상황 판단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행 고속버스 안에서 지원은 할머니의 문자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원통함이라는 표현이 특히 마음에 걸렸죠.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원통함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서울에 도착한 지원은 곧바로 할머니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일하는 103빌딩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죠. 문자의 맥락상 할머니 직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103빌딩 주변을 돌아보니 평범한 오피스 빌딩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훈련받은 눈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포착되었죠. 출입하는 사람들의 복장이나 행동이 일반적인 사무직 직장인들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백상건설이라는 간판을 단 층에서는 밤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원은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관찰을 계속했죠. 몇 시간의 관찰 후 지원은 노트북을 켜고 특임단에서 배운 해킹 기술을 이용해 건물의 감시카메라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불법이지만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해킹 과정에서 지원은 며칠 전 로비에서 벌어진 사건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할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원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폭행 장면 이후에 찍힌 영상에서 지원은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했거든요. 오래전 아버지 회사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본 것 같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지원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회사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버지 동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새끼들, 혹시 엄마 아빠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 지원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해킹 실력을 발휘해서 백상건설의 내부 자료들에 접근해 보았죠.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상건설은 겉으로는 평범한 건설업체였지만 실제로는 조직폭력배들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인 마동규는 과거 봉황파라는 조직에서 활동했던 인물이었고 지금도 불법적인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30년 전 자료까지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원은 그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설마 자료 속에는 지원의 아버지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봉황파에서 건설업계 진출을 위해 매수하려던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거부하자 협박이 시작되었고 결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죽인 놈들이었구나. 지원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흘러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교통사고라고 믿어왔던 부모님의 죽음이 사실은 조직폭력배들의 소행이었던 것입니다. 해가 지자 지원은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말순을 본 순간 지원은 할머니 얼굴에 멍 자국을 확인했죠. 화장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특임단 출신인 지원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할머니, 누가 그랬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위험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지원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하게 느껴졌죠. 지원아, 할머니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말수는 지원을 안으로 들여보내며 지난밤 발견한 사진들과 영희의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동규에게 당한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죠. 지원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파악한 정보들과 연결해 보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죠. 할머니, 이제 그만 참으셔도 돼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복수와 할머니에 대한 보복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원은 할머니가 잠든 후 혼자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죠. 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지원은 할머니가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 백삼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였죠. 먼저 백상건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지원은 건물 주변을 돌며 각 층의 용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오피스 빌딩이었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먼저 지하층에서는 밤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장이나 표정이 일반적인 직장인들과는 달랐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주변을 계속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2층에는 백상건설 본사가 있었지만 3층과 4층에서는 정체불명의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에는 검은 필름이 붙어 있어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원은 특임단에서 배운 잠입 기술을 이용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경비가 허술했고 비상계단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먼저 지하층부터 조사해 보니 그곳은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각종 도박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거액의 돈이 오가는 기록들이 붙어 있었죠. 지원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니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는 스튜디오였던 것입니다. 각종 촬영 장비들과 함께 여성들을 감금할 수 있는 시설들까지 갖춰져 있었죠. 이 정도면 지원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지만 4층까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무소였죠. 벽면에는 채무자들의 신상 정보와 협박용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마동규의 개인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조직의 모든 활동을 기록한 장부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지원은 그 장부들을 하나씩 촬영하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장부에는 3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범죄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지원의 부모님을 제거했던 작전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었죠. 작전명 건설업계 정리, 대상 강영수 일가, 방법 교통사고 위장. 지원은 그 기록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작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할머니에 대한 기록도 따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동규는 말순이 강영수의 장모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말순, 강영수의 장모. 과거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위험 요소 제거 필요. 지원은 할머니가 단순히 우연히 조직의 비밀을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동규는 처음부터 할머니를 감시하고 있었고
적당한 시기에 제거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사무실 구석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몰래 촬영한 여성들의 영상들과 그것으로 협박해서 얻은 돈들에 대한 기록이었죠. 피해자들 중에는 유명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지원은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치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마동규 같은 인물은 돈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지원은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언론과 경찰, 그리고 검찰에 동시에 제보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직접 마동규와 대면해서 할머니에 대한 사과를 받아낼 계획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고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던 지원은 마동규의 일정도 파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조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그 후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일을 처리하는 패턴이 있었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지원은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후 시간이었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할머니에게 연락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는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친척 집이나 다른 곳으로 가 계세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제가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해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지원이 믿음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죠. 저녁이 되자 지원은 103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배낭에는 증거 자료들과 함께 필요한 장비들을 챙겨 넣었죠. 테이저건과 전술용 칼, 그리고 특수 장갑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너희는 사람 얼굴 때린 대가로 조직 전체를 잃을 거야. 지원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숨어있던 진실을 밝히고 할머니의 원한을 갚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건물로 들어가기 전 지원은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들을 언론사와 경찰서에 동시에 전송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것이죠. 지원이 증거 자료들을 전송한 지 2시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동규가 지원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이죠. 103빌딩의 보안 시스템을 통해 지원의 잠입을 뒤늦게 발견한 마동규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말수는 지원의 지시대로 친척 집으로 피하려고 아파트를 나서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검은 후드를 쓴 남자 2명과 마주쳤죠. 말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말순 맞죠? 우리와 함께 가시죠. 남자들은 정중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협박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이 거부하려고 하자 그중 한 명이 재킷을 열어 안쪽에 흉기를 보여주었죠. 조용히 하시면 다치지 않습니다. 말순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감시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지만 남자들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죠.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 태워진 말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자들은 말순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죠. 한편 지원은 할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안전 신호가 오지 않았거든요. 급히 할머니 아파트로 향한 지원은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말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는 할머니의 신발이 그대로 있었고 가방과 지갑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분명 급하게 끌려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지원은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엘리베이터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지원이 군 신분증을 보여주며 긴급 상황임을 설명하자 형조해 주었죠. 영상을 확인한 지원은 검은 후드를 쓴 남자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할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공포가 역력했고 남자들이 강제로 데려가는 것이 명백했죠. 이 자식들이. 지원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죠. 입 다물면 할머니는 살아 돌아갈 수 있어.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 모두 삭제하고 경찰 신고도 취소해. 시간은 자정까지. 지원은 메시지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되찾았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할머니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원은 즉시 추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전자 추적 기술을 이용해 문자 메시지의 발신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죠.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 번 경유지를 거쳐 발신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원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죠. 103빌딩 주변의 모든 감시 카메라를 해킹해서 검은색 승용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지원은 차량이 서울 외곽의 폐산업단지로 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문을 닫은 공장들이 즐비한 곳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된 곳이었죠. 지원은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위성 지도를 이용했습니다. 폐산업단지 안에는 여러 개의 창고와 공장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는 폐창고가 의심스러웠죠. 거기구나. 지원은 확신했습니다. 마동규 같은 인물이라면 당연히 가장 은밀한 곳을 선택했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혼자서 그곳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지원은 결국 단독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할머니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시간도 촉박했거든요. 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할머니를 구해내야 했습니다. 지원은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야간 투시경, 무소음 권총, 전술용 칼, 그리고 비상용 폭발물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죠. 물론 이 모든 장비들은 불법이었지만 할머니의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폐산업단지로 향하는 길에 지원은 마동규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너희 조직은 완전히 끝이야. 지금이라도 풀어주면 살려둘 생각이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동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았죠. 폐산업단지에 도착한 지원은 차를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고 도보로 접근했습니다. 달빛만이 비추는 어둠 속에서 폐창고의 윤곽이 보였죠. 창고 주변을 정찰한 지원은 2명의 보초가 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지원에게는 상대가 몇 명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원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창고 지붕으로 접근했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은밀한 침투 기술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죠. 말수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고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묶여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오래된 창고 안이었고 녹슨 철골과 깨진 유리창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정신 차렸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동규였죠. 그는 의자에 앉아 말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몇 명의 부하들이 서 있었고 모두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왜 이러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동규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왜? 정말 모르겠어? 김말순. 아니, 강영수의 장모님. 마동규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그제야 깨달았죠. 마동규가 자신의 정체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사위 강영수, 기억나지? 30년 전에 우리가 제거한 그 남자.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원이가 알려준 진실이 마동규의 입에서 직접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딸도 함께 처리했어야 했는데 교통사고로 정리했지. 깔끔하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마동규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말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 딸 김영희, 내가 죽이라고 지시한 거였어. 그 순간 말순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동안 교통사고라고 믿어왔던 딸의 죽음이 마동규의 지시로 벌어진 일이었다니요. 마동규는 창고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죠. 놀랍게도 그 중에는 말순의 남편, 즉 지원이의 할아버지 사진도 있었습니다. 내 남편도 내가 죽였지.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텼거든. 그래서 가족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한 거야. 말순은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사위도 모두 마동규와 그의 조직 때문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 가족 중에 누군가 살아남았나 보더라. 최근에 우리 조직을 캐고 다니는 놈이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재미있는 걸 알게 됐지. 마동규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김영희한테 딸이 있었구나. 그것도 특전사로 키워졌다더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우리가 죽인 부모의 복수를 위해 군인이 된 거잖아. 말순은 전율했습니다. 마동규가 지원이의 존재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 손녀가 우리 조직에 잠입해서 자료들을 빼갔어. 똑똑한 년이더라. 하지만 할머니를 인질로 잡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마동규는 휴대폰을 꺼내 지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말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협박 문자였죠. 내 손녀가 모든 증거를 삭제하고 입을 다물면 너는 살려줄 생각이야.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마동규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말순은 지원이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야. 제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 애가 우리 조직 자료를 모조리 빼가겠어? 게다가 특전사라며? 확실히 복수할 마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마동규는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해했죠. 지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네. 설마 할머니를 포기한 건 아니겠지? 마동규의 부하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동규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분명 올 거야.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놈이야. 그때였습니다. 창고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죠.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가서 확인해봐. 마동규가 부하에게 지시했지만 그 부하는 몇 걸음 가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창고 안이 완전히 어두워졌거든요. 누군가 전력선을 차단한 것 같았죠. 빡! 섬광탄이 터지면서 창고 안이 순간적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고 비틀거렸죠. 그 순간 창고 천장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바로 강지원이었죠. 그녀는 밧줄을 타고 소리 없이 착지했습니다. 지원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섬광탄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동규와 그의 부하들은 잠시 동안 시야를 잃었죠. 할머니. 지원은 먼저 말순에게 달려가 밧줄을 끊어주었습니다.
말수는 지원의 모습을 보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지원아,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마동규와 그의 부하들을 향해 돌아섰죠. 누구야? 시야를 되찾은 마동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원은 야간 투시경을 벗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죠. 강지원입니다. 김영희의 딸이죠. 마동규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마주하니 다른 감정이 들었거든요. 역시 왔구나. 내 엄마 아빠를 죽인 놈이 바로 나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복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고 안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냉랭해졌죠. 마동규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상대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모든 진실을 들었으니까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지원은 허리에 차고 있던 전술용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칼날이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죠. 창고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원 혼자서 마동규와 그의 부하 4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원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확신만이 있을 뿐이었죠. 너 혼자서 우리 5명을 상대하겠다고? 특전사라고 해도 무리야. 마동규의 부하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죠. 첫 번째 부하가 쇠파이프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지원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강타했죠. 부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는 방망이를, 다른 하나는 칼을 들고 있었죠. 지원은 특임단에서 배운 근접전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방망이를 든 부하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그의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망이로 칼을 든 부하의 팔을 쳤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칼을 든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원은 방망이를 버리고 맨손으로 나머지를 상대했죠. 네 번째 부하는 겁이 났는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죠. 빠른 몸놀림으로 접근해서 목 뒤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부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죠. 이 모든 일이 불과 10초 만에 벌어졌습니다. 마동규는 그 광경을 보며 경악했죠. 자신의 부하들이 한 명의 여성에게 이렇게 쉽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마동규는 당황하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침착했죠. 할머니 얼굴 건드린 손. 이제 평생 못 쓰게 해줄게요. 지원은 마동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동규는 칼을 들고 위협했지만 지원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죠. 마동규가 칼을 휘둘렀지만 지원은 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죠. 뚝! 손목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마동규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원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죠.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마동규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은 그의 어깨를 잡고 말순 앞으로 끌고 갔죠. 이 사람이 할머니한테 사과 못하면 난 그냥 죽일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동규는 지원의 눈빛을 보며 진짜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죄송합니다.
마동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죠. 제대로 사과해요. 30년 전 일부터 어제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마동규는 계속 사과했지만 지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인 원한이 하루아침에 풀릴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 죽인 것도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강영수 씨와 김영희 씨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말수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원한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지원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원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잠시 고민했죠. 하지만 할머니, 이 사람들은 복수보다는 정의가 중요해. 내가 모은 증거들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말순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법적인 처벌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지원은 마동규를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게 해준 것은 아니었죠. 그의 손목과 발목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얌전히 있어요. 지원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조직폭력배 검거 작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원은 말순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말순은 지원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고마워, 지원아.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할머니는 제 전부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의 원한과 고통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죠. 마동규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권력과 돈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해쳤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었네요.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 마동규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이 미리 전송해둔 증거 자료들 덕분에 경찰들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할머니. 지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길고 긴 악연이 마침내 정리된 것이었죠. 경찰들이 창고로 들이닥쳤고 마동규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지원이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신고자가 강지원 씨 맞나요? 경찰관이 지원에게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육군 707특임단 소속입니다. 경찰관들은 지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놀라워했습니다. 특임단 출신이 직접 조직폭력배를 검거한 것이었거든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 마동규와 그의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이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검찰은 확실한 기소를 할 수 있었죠. 불법 도박, 성매매, 고리대금업, 그리고 과거의 살인 사건까지 모든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서울 양천구 백상건설을 거점으로 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전원 구속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특히 마동규의 과거 행적이 밝혀지면서 30년 전 미해결 살인 사건들까지 재수사가 시작되었죠.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제보자인 육군 707특임단 소속 강지원 중사에게는 시민 공로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말순의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며 아직도 꿈 같다는 표정을 지었죠. 지원아, 정말 내가 이런 큰일을 해낸 거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원은 할머니 옆에 앉아 뉴스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부대에서는 특별 휴가를 허가해 주었고 오히려 지원의 행동을 높이 평가했죠. 며칠 후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순이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 대상으로 등록된다는 소식이었죠. 3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남편과 딸이 조직폭력배의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됐네요. 지원은 보훈처에서 받은 서류를 할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말수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죠. 영희야, 영수야. 이제야 너희들의 억울함이 풀렸구나. 말수는 돌아가신 가족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한이 마침내 해결된 것이었죠. 그날 오후 말수는 103빌딩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였죠. 건물은 이미 폐쇄되었고 곧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끝이구나. 말수는 15년간 일했던 그 건물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빌딩 관리사무소에서는 말순에게 미지급 임금과 함께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죠. 말순 여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리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언론에 보도된 후 말순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지원과 함께 작은 떡볶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릴 적 지원이가 좋아했던 그 떡볶이 가게였죠. 할머니, 여기 떡볶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때 너는 이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었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옛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함께했기에 견딜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지원아, 이제 너도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위험한 일은 그만두고. 할머니, 저는 제 일이 좋아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할머니를 지킨 것처럼 말이에요. 지원의 대답에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원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는 것이 대견했거든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할머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해. 새로운 시작이요? 응. 봉사활동 같은 걸 해보려고.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말순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다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가 지면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일상이었죠. 며칠 후 지원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과 상관들은 지원을 영웅처럼 맞아주었죠.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덕분에 특임단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강지원 중사,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군. 중대장이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급 포상휴가와 함께 진급 추천도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지원에게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안전과 행복이었죠. 주말마다 지원은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죠. 할머니, 사람 목숨이 이렇게나 가볍더라니. 어느 날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마동규 같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그 무게를 되돌렸잖아요. 지원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고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의 원한도 풀렸죠. 몇 달 후 말수는 실제로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원도 특임단에서 더욱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입증된 능력 덕분에 더 큰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다시 그 떡볶이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죠. 지원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할머니가 절 키워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따뜻한 떡볶이를 먹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였죠. 마동규는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조직도 완전히 해체되었고 피해자들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진실은 비록 늦었지만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말순과 지원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새롭게 싹트고 있죠.